안녕하십니까. 온 닥터TV 개국 2주년 특집 대담 이슈팡팡 진행을 맡은 김범준입니다. 2026년은 세계 외교사는 물론 국제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격동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그린란드 병합, 국제기구 탈퇴 등 우리가 그전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집 이슈팡팡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아닌 1945년 이후 성립된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신패권주의가 무모한 도박인지 아니면 향후 수십 년을 지배할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These countries have never even reached it. Just do it the other way. It's easier. The UN is supposed to stop invasions, not create them and not finance them. 오늘 말씀 나눌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그 외교 분야에서 국제경제 또 통상 이런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총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쭉 일을 해왔었는데, 요즘처럼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글로벌 지형이 바뀌는 그런 격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법무법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생존 전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자문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 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이슈팡팡 특집 2주년 기념으로 외교부 2차관을 지내셨던 이태호 고문님을 모셨는데요. 이태호 고문님은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외교부 전반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 우리 이태호 차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을 마치기 직전에 제네바의 특임 정권 대사로 계시면서, 제네바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많은 국제기구들, WHO 같은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외교부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시고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에 외교 관련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이슈팡팡에서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아주 오늘 깊이 있는, 아주 심도 깊은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실 될 겁니다.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차관님, 워싱턴발 외교가에서 돈노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 거기서 이름을 따왔지만 그 이름 플러스 도널드 트럼프 이래가지고 돈노, 발음도 잘 안 되지만 돈노 뭐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외교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셨던 차관님 보시기에
이 돈로 독트린의 함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합성어는 맞고요. 100년 전이죠. 1823년이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신생국에 예. 위치해 있을 때인데 제5대 대통령이 이제 제임스 멀로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그 열강들이 그 중남미의 새로 독립한 국가들을 다시 식민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아 이거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유럽은 미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손 띄라라고 선언한 게 이제 몰로 독트린 건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이 정책이 일종의 부활이 됐다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2월 말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NS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거기 이제 전략에서 이 몰로주의를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몰로 독트린처럼 이제 중남미 부분을 손을 띄라 새로운 다른 경쟁국들 이런 나라들을 손을 띄라고 하고 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뒷마당이다. 그래서 미국이 독점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요새로 만들겠다 하는 전략을 밝힌 거죠. 그걸 말씀 중에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면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100년 전에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대성한 어떤 그런 주의였다고 하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몰로 독트린 그러니까 돈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건 기존의 몰로주의를 완전히 바꾼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개량을 한 겁니까? 보완을 한 겁니까? 바꾼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컨셉, 개념은 뭐 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몰로 독트린이 나왔을 때는 미국이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처럼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아니고 이제 그 독립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미국으로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욕심을 유럽 그 보수 국가들이 부리니까 손 띄라. 그건 이제 미국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방어적이라 할까요? 방어적인 담장이라 할까? 이런 이제 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뭐 냉전을 이기면서 지금은 이제 초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세계 그 모든 그 안전과 방위를 책임지는 그런 국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앞마당만큼은 뒷마당만큼은 이거는 미국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손 띄라. 근데 지금 손 띄라고 하는 대상이 옛날에는 유럽이었지만 지금은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그 몰로 독트린을 기초로 했지만 컨셉은 같은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외교 정책의 하나의 표명이다. 그러면 과거의 몰로 독트린은 좀 이렇게 고립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였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새로운 이 돈로 독트린은 좀 적극적인 일종의 신팽창주의적인 그렇게 뭐 봐도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을 이제 쓰는 거 지쳤다 이제 안 한다 그런 거는 안 하고 지금은 그 중남미 이것만큼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제 중국은 그 사이에 최근에 십수년간 이렇게 그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남미의 그 인프라 이런 데 많이 진출을 했고 또 러시아는 이제 쿠바를 위시해서 또 이런 군사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현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손 떼라. 이렇게 영향력을 이런 나라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하는 명쾌한 이제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청자들이 듣기에 좀 양해를 구하자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메리카 땅은 우리 건데 과거에 몰로 독트린은 유럽이 우리 아메리카 땅을 넘보는 거를 못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 아메리카 땅을 넘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고
우리는 요 아메리카 땅은 우리 앞마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위해서 뭘 행사하는 건 니네들이 관여하지 마라. 뭐 대충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하고 그대로 그렇죠. 연결이 예,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이 돌로 독트린이 이게 향후에 그 우리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 방위 분담금 협상, 뭐 또 주한미군 문제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어쨌든 관련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예. 우선 12월 초에 이제 NSS 조금 예. 전에 말씀드린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년 1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됐습니다. 예. 이제 국방 전략 예, 예, 예. NDS라고 그러는데 예, NDS, 국가 국방 예.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 NDS는 그 NSS에 나왔던 그 독도독트린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문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그 내용은 이제 미국은 그 모든 국방력 전력을 본토 방위 예. 그리고 대중 경제 음. 이런 데 이제 집중하겠다. 그 대신 기존 동맹국들한테는 니네들의 방위는 니네들이 책임지고 맡아라. 우리가 이제 니네들을 위해서 더 이상 책임지고 그렇게 못한다. 1차적 책임은 자국 방어를 해야 되는 동맹국들한테 있다. 이걸 분명하게 한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NSS 그다음에 NDS의 어떤 그 주장하는 그 지향점이 예, 예. 명백한 분명하게 거죠. 드러났다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보를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그 책임감을 였다가, 가지고 해 나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약간의 역할 분담이랄까요? 우리는 우리 국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쪽만 신경 쓸 테니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라.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도 지금은 뭐 방위비를 서로 분담해서 주한미군 말씀입니다. 예, 예. 방위비를 분담을 이렇게 하는 건데 누가 더 많이 내야 되느냐, 한국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그 NDS의 정신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면은 지금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서방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그 중에 그래도 군대 일부를 니네 땅에다가 주둔을 해서 니네들 방위를 지금 우리가 일부 분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회 비용을 니네들이 내라. 그러니까 한국부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훨씬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되던 단순히 분담 차원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일종의 보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뀐다는 아니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작년에 연말에 그 미국의 NSS 보고서 나오고 난 뒤에 우리 한 일간지에서 NSS 보고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존의 가치 규범을 힘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동맹의 역할을 거래로 바꾸고 기존의 그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국제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국익에 우선시키는 가치보다는 국익에 우선시키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NSS에서 요점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동맹인데 이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동맹 차원에서 과거에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거들어 줬다는 차원에서 분담금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NSS 그 밑에 하부 전략으로 뭐 NDS까지의 일련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우리 방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미국 측 얘기가 우리 방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에 어떤 섹터에 지역에 관한 것도 우리랑 같이 공동 분담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NDS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대북 억제에 주된 책임을 맡아야 되고 또 그걸 맡을 능력이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라는 기존의 그 고정된 그런 역할 여기에서 그 떼내서 예. 이제는 미국이 필요하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넓은 지역에서 필요한 그 상황에 즉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소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지역 기동 자산이라 할까요? 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전체 넓은 이런 그 영역에서 미군을 이렇게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산으로 쓰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 새로운
그 전략 컨셉, 전략 개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아무튼 됩니다. 이게 이 작년 연말에 나온 이 미국의 이 NSS 보고서하고 지금 돈로 독트린 이게 참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대 어떤 때보다도 심각하게 지금 뭔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것도 그 돈로 독트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베네수엘라가 뭐 아시다시피 예. 중남미 국가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미국이 그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를 삼고 해왔고 제재도 가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 절대적 결의라는 작전을 통해서 그 군사적인 그런 자산을 동원을 해서 그 외과 수술적으로 그렇게 핵심 시설을 공격을 하고 타격을 하고 현지 국가 원수 부부를 이렇게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압송한 이런 전례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뭐 그게 아무리 상당히 충격이 컸죠, 정당한 그때. 그런 군사적인 작전이라 하더라도 주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현직의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그렇게 잡아다가 본국에 그 재판을 붙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차관님 그 해외에 원체 오래 계셨으니까 공직 생활의 거의 절반 넘게 해외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해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저 부부 잡혀가는 거 보고 혹시 뭐 다른 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뭐 연락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예. 대체적으로 그 언론이라든지 이 전 세계적인 이 분석이나 시각은 이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종전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간섭을 하게 되면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예, 이렇게 뭐 민주주의의 수호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뭐 마약 테러 척결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아무리 그 상대방 국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이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국가 원수를 교체하는 정권 교체를 단행하는 이런 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더욱 가관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예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거 석유 때문이다. 우리가 석유 개발에 이제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실종된 거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발가벗은 뭐 자국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특한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이면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베네수엘라가 원체 석유 매장량이 많으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리고 했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1대1로 정책부터 해가지고 우리 앞마당인 남미에 계속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참에 중국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밝혔다시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이런 그 사태를 일으킨 거는 그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그 원유 매장국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생산이 별로 안 되고 있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그 석유를 그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 강제적으로 장악을 했는데 마침 이 또 석유를 대부분 사가지고 갔던 나라들이 중국인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그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이 이번 그 사태의 근본에 깔려 있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다 그 보는 게 시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북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이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대통령의 단순한 소유욕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지정학적 함의가 너무나 커 보이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린란드가 이제 저 북쪽 북극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사이에 관심이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세계 최대의 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대서양하고 북극해를 잇는 아주 요충지고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 잠수함을 감시하고 또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조기에 감식 이렇게 요격 식별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어 거점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이 국토 방위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그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그게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석유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석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그린란드는 또 히토류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이런 강물을 히토류가 많은 자원의 또 보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린란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욕심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알아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린란드 매입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뭐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이걸 한다고 다들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처음부터 이게 역사적 연원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 무슨 그 미국 사람들은 독특한 그 땅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린란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물론 뭐 미국이 그 영토적인 팽창을 지난 200년 동안 쭉 해왔죠. 여러 가지 형태로 전쟁을 통해서나 또는 매입을 통해서는 해왔는데 그린란드를 지도를 이렇게 위에서 북극 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은 그 캐나다 북쪽이고 그 이 서반구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1951년에 군사 협정을 통해서 이미 미군 기지를 거기에 두고 있고 실제로 그 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로는 이제 좀 충분치 않고 매입이나 강제 병합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확실하게 미국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욕심은 종종 과거에도 냉전 시대를 포함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면에서 보는 함의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이게 덴마크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권을 어느 정도 가진 그런 땅이지만 이 동맹 국가에 속하는 영토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사겠다는 안 팔겠다는데 지금 사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니까 이 동맹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건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거래 관계로 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혹자들은 이게 덴마크령이니까 그린란드가 덴마크는 또 나토 회원국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제로 이렇게 그린란드를 취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나토의 붕괴, 나토의 분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토의 분열을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세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게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그 대립들이 이제 미국과 EU 국가 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토 8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랬더니 또 EU 쪽에서는 그 사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반강압 조치라는 그런 법률을 들먹이면서 또 미국에 보복하겠다 이러고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가 많이 조성이 됐는데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그 사이 위협을 철회함으로써 일단 되긴 됐는데 어쨌거나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한 이런 긴장 상태가 이번에 이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불려지는 나토 동맹 내부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뻔했는데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동맹 간에도 경제 전쟁, 국익 앞에서는 경제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현실화된 거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미국이 그렇게까지 의도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 나토 동맹의 결속력을 훼손을 한 거다. 예. 예, 그리고 그거의 반사작용으로 유럽은 또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제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동맹이라는 그거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종일 뿐이다. 그래서 허구다.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조약문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국방력,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의 안전을 영구히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에 기초한 동맹에만 기대고 있기에는 너무나 지금 현실이 좀 어렵다. 급박하다. 예,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산적인 그 가치 이런 거가 있어야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관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 보면서 우리가 이 미국하고의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 스스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은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다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자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좀 자체적으로 준비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치에 기초한 동맹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유지를 해왔는데 6.25 사변 이후에요. 한미 동맹이 우리의 뭐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다만 그거를 뜻받칠 수 있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다. 기능적인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 견제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초 기지로서의 가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적 가치의 자산을 계속해서 정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 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는 단어 타리프, 이 관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그 대만하고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반도체 부분만 약 한 뭐 대만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는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하고 한 3,5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뭐 또 지난주입니까? 뭐 이게 또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니 뭐 난리가 또 났었죠. 자꾸 이렇게 미국이 관세 합의한 거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인 요구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도 그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그 자동차 등 그에 대해서 이제 상호관세 15%를 확보하는 그런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합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반도체에 관해서는 그 명시적으로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만하고 나쁘지 않는 그런 불리하지 않은 대우 해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문서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합의했을 때는 그 자동차에 대한 그 관세, 품목별 관세 15%를 원래 25%로 하겠다고 그랬던 거를 낮춘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우리가 그 투자 약속을 했고, 그 당시에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이 대만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또 대만과 합의한 것과 상응하는 그런 이제 투자 요구를 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그럴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대만하고 분리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 포괄적인 관세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긴 한데 미국은 그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다. 추가적인 투자 약속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 우리가 투자를 추가로 더 할 여력도 사실은 없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안으면서 이제 연간 200억 불 예. 그리고 또 전체 다 합해서 이제 2천억 불 우리가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 건데 그거에 추가해서 또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투자를 약속하기에는 좀 뻘겋고요. 아, 예.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투자 여력이 추가적으로 없고 해서 결국은 이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미국에 잘 설득을 해서 추가적인 투자 약속 없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에 X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관세를 또 뭐 25% 올리겠다고 하고 나라가 우리 들썩들썩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고 한데 정부 발표로는 국회 비준 동의나 국회 합의가 늦어서 우리 내부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관님 보시기에 이러한 식의 합의가 무역 합의가 MOU인데 이런 게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뭐 행정부 측 간의 협의로 충분히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선 양국 간의 합의가 양측이 그 관세 인하에 관해서 합의한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미국의 예. 팩트 시트라 그래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 자료만 있을 뿐이고요. 다만 그 투자 합의, 우리가 예, 예. 투자를 이제 그 2천억 불 더하기 또 조선업에 또 추가로도 하는 거 이 부분은 문서가 따로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서를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한 거고 예. 정부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종전에 한미 FTA처럼 이렇게 예. 완결된 그런 합의 문서가 있어가지고 존재해가지고 그거를 국회가 동의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건 지금 없어요. 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문제를 삼았던 거는 그 투자 합의에 관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냈는데 예. 국회가 아직 왜 통과 안 시키느냐 예, 왜, 그거를 문제로 삼고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협박을 한 거고요. 예. 지금 그 상황을 이제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거에 보시면 될것 한미 FTA 합의할 때처럼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MOU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국회 비준 절차가 아니더라도 당장 이게 발효되고 시행되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게 거 이제 아닙니까? 정부의 예. 입장이고요. 뭐 형식 법 논리상으로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합의 문서가 양국 정부 간에 사인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가 비준하는 게 아니라 예. 양국 행정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국회가 필요하면은 이제 인도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법이 이제 입법안이 국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면 아무튼 시행에는 또 문제가 없을 뭐 이게 국내 산업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빨리 어떤 형태로든 빨리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오늘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2기 시작을 하고 난 뒤에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66개 국제기구를 탈퇴를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무용론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2기 행정부 들어서고 66개나 되는 이런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그냥 변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조금 지나치게 내용도 많고 함의가 많은데 이거 차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선 국제기구라는 게 이제 유엔 비롯해 가지고요. 이런 국제기구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게 다 미국의 지도력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국제기구의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범 기반의 다자적인 구조물이다. 예.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존속하고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국이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렇게 해온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공공재죠. 예. 국제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밖에 많은 나라들이 예측 가능성과 또 서로 최소한의 질서, 존중 뭐 이런 거 원칙 속에서 이렇게 생존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던 건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국가를 이제 국제 기구를 골라서 이제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제는 그런 그 짐을 더 이상 안 지겠다. 예,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몰라도 미국 국익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정책하고 안 맞는 그런 국제기구까지 왜 우리가 돈을 대가면서 그거를 살려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미국이 부담해왔던 막대한 분담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력, 자산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무임승차 해왔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자 체제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볼 때 이 국제기구로 형상화된 이런 다자 체제가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국제기구 쪽으로 이 임무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그 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그 의도적인 그런 방기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못 받게 되면은 사실은 국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당연한 걸로 여겨온 그런 국제적인 질서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제네바에도 국제기구가 많이 있지, 차관님? 맞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한 40개 이상 우리가 잘 아는 기구만 해도 그렇고요. 그중에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66개 리스트를 쭉 보면서 혹시 WTO가 들어가 있느냐 봤더니 WTO는 마침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이미 미국이 거기 이제 WTO는 그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재판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인데 미국이 이미 수년 전에 무력화 시켜놨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탈퇴 리스트에는 없는데 이미 무력화됐고 그밖에 다른 기구들도 중요한 기구들이 많이 미국이 빠지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상실하는 미국 없이 이렇게 뭘 만들어낸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그 유엔 무용론, 유엔 필요 없다고 뭐 유엔에 대한 무용론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이 만든 그 평화위원회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서 만든 그 뭐 기구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정식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출범을 시켰고 이게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막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그렇게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직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식화된 국제기구가 될 것이냐,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일르다. 그래서 성격이나 기능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할지, 트럼프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중론도 존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거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조각을 맞춰 보면은 결국은 유엔에 대한 공격 그리고 대체 메커니즘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 이제 미국의 사실 전통적인 동맹국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많이 빠져 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입장이랄까. 우리한테 계속 이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참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정부 내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을 한 건데 그렇죠. 하루 아침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 유엔을 대체하는 그런 기구가 맞다면은 하루 아침에 우리가 유엔을 버린다는 거는 신중지 못하는 그런 저 외교적인 행보고요. 결국은 좀 신중하게 지켜본 걸 본 후에 또 다른 나라의 동향도 봐가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평화위원회가 애초의 목적대로 뭐 팔레스타인 가자 재건을 위해서 일부 뭐 출연금을 좀 내고 거기에 뭐 안전을 위한 뭐 군인을 파견하고 이 정도 역할로 만약 제안한다고 하면 그런 데는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그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가 그 차원을 훨씬 넘었으니까 넘는 이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약간의 좀 신중론 뭐 이런 거를 그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 연초에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뭐 하는 일련의 그 트럼프의 외교 전략들이 올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한다고 보는 시각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바뀌는데 이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거 전망.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요. 중간 선거라 그래서 이제 상하원은 뭐 뽑는 3분의 1이 베끼고 이제 예. 하원은 전체로 다 베끼고 해서 그 미국에서는 의회의 힘이 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그 이정표인데 대체로 이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좀 드무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그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이제 트럼프는 이 정책 자체도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고 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뭐 단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 집권당 공화당에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모든 행보들도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둔다. 그런 예. 행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 환경이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에 또 의회의 그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서방구 중심주의 예.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예. 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이게 어떤 트럼프 자신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정책 색깔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국민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소위 뉴노멀 새로운 뉴노멀이 형성됐다. 그런 예. 그대로 간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방향을 180도로 다시 되돌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에 그 있어서의 미국의 위치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예. 하는 그렇게 게 보시는군요. 예, 뭐 합리적인 관측일 것 아니, 같습니다. 차관님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미국 선거가 저도 뭐 미국에 한 몇 년 살아보고 미국 선거도 몇 번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옆에서 상당히 복잡해요. 미국 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상원 100석이 있고 하원이 435석이 있는데 상원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2년마다 하원 의원 선거를 치를 때 그 상원 의원을 3분의 1씩 바꾸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상원은 이제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예. 이제 하원은 이제 2년마다 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임기가 짧고 자주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그 뭐랄까 여론 이런데 좀 더 민감하다 할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참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2026년 이 국제 질서와 대외 정세는 정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외교 안보 문제, 경제 통상 과제, 차관님께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이거 예.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감히 그 부분에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사실은 그 스타 그 연설자가 있었는데요. 그 캐나다의 캐나다 총리. 카니 예, 총리가 예.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예. 저도 여러 연설문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그 지금 현재 상황과 장래의 어떤 전략을 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그 향수, 노스텔지아 이거 버릴 때다. 예.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라.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그런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근데 캐나다 같은 이제 중간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영리한 그런 그 연대, 그 비슷한 국가들끼리 뭐 한국도 포함되겠죠. 예.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공감이 가는 연설을 했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결국은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 미국이 볼 때도 이게
우리를 이제 기능적 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미국 정책에 또 미국 국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전략적인 맞습니다. 그런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국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습니다만은 기술을 초격차로 내서 예. 그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중견 국가로서 그렇게 그 국가 전략을 짜야 된다. 맞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아니, 그렇죠. 차관님 말씀하신 그게 대로 저도 방향일 것 그 같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하는 얘기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는 반드시 식탁에 와서 앉아라. 앉지 않으면 당신이 메뉴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총리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던데 참 귀하게 새겨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온 닥터 TV 개국 2주년 특집 이슈팡팡 신패권 전쟁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주제로 숨가쁘게 변해가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이태호 고문님 바쁘신 데인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